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만들기로 확정해버렸습니다. 8,300톤짜리를 최대 6척. 우리 프랑스가 30년 동안 팔아보려고 애걸복걸했던 그 핵잠수함을 한국이 직접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프랑스 제품보다 무려 1.6배나 더 크게. 그리고 가격은 우리 것의 절반으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빠져나간 계약 금액만 18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통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본 대가가 무려 50조 원이 넘는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꿈을 30년간 비웃었던 남자입니다. 제 이름은 장폴 모로입니다. 올해 62살입니다. 프랑스 남부 툴롱 출신으로 30년 동안 프랑스 최대 방위산 업체인 나발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나발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발 그룹은 프랑스 해군 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수십 개 나라의 잠수함을 팔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맡은 일은 아시아 국가들의 우리 잠수함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리 15구 어딘가에서는 제 이름이 욕과 함께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이사회 의장 피에르 듀부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장폴 모로. 그 한심한 놈이 한국을 업신여기다가 아시아 시장 전체를 날려먹었다고. 30년간 영업 현장에서 쌓아온 제 명성이 한 장의 신문 기사로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켜면 어김없이 한국 핵잠수함 관련 기사가 뜹니다. 8,300톤급 핵잠수함 특별법 제정. 2028년 첫 강제절 단식 예정. 국산화율 90% 달성.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내 마리옹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여보, 또 그 기사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발 그룹 사원증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원증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면 눈길을 피합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제가 앉으려는 자리 근처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모든 것은 15년 전 서울의 어느 호텔 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특급 호텔 로비.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한국 가을 특유의 맑고 건조한 바람과 호텔 로비의 커피 향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대형 샹들리에가 황금빛 조명을 뿌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는 미국, 독일, 러시아에서 온 방산업체 대표들이 조용히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호텔 로비 중앙에 서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잠수함을 살 수밖에 없다. 이 계약은 우리 것이다. 그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15년 후 저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1993년에 나발 그룹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32살이었고 파리 명문 에콜 폴리테크닉을 졸업한 열정 넘치는 공학도였습니다. 첫 10년은 주로 유럽과 중동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리스에 잠수함 3척을 팔았고 파키스탄과는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3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시아 태평양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시아 방산 시장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으로 주변 나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해군력 강화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본사에서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장폴, 한국은 아직 잠수함 기술이 없어. 디젤 잠수함은 독일에서 사고 있고 핵잠수함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야망이 있어. 언젠가는 핵잠수함을 원할 거야. 그때가 우리 차례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6개국뿐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 6나라 모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이란 그냥 잠수함이 아닙니다. 원자로를 탑재해 수개월 동안 물속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말 그대로 바닷속의 핵괴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만든다고요?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식 웃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살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이후 10년 동안 더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서울 출장을 갔을 때 저는 여러 가지에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는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발전과 핵잠수함 기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반도체 잘 만든다고 핵잠수함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날 저녁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홍삼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개인실에서 저는 한국 해군 관계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종환 준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에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핵잠수함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핵잠수함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만 없으면 전략적 균형이 깨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 잠수함을 사세요. 직접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때 이종환 준장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모로 씨, 우리는 지금 자체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자체 개발이요? 예, 362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극비 사항입니다.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트리크, 웃기지 않냐. 한국이 핵잠수함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 동료 파트리크 레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농담이지? 원자로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게. 그냥 허세일 거야. 결국 우리한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국의 꿈을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최초의 실수였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저는 매년 2~3차례씩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우리 제품인 쉬프랑급 핵잠수함을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쉬프랑급은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총 무게 5,300톤에 길이 99m. 물속에서 최대 속도는 시속 약 46km.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었습니다. 핵연료를 보충하지 않아도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 세계 6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곤 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은 매번 진지하게 우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얼마나 됩니까?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조선소 기술 이전은요? 저는 그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국이 정말 사고 싶어 한다. 가격만 맞으면 계약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발표 자료에 점점 더 화려한 숫자들을 추가했습니다. 척당 계약 금액 1조 5천억 원. 6척 계약 시 총액 9조 원. 기술 이전 및 부가 서비스 포함 총 15조 원 이상. 이 계약만 따내면 제 커리어는 완성이었습니다. 나발 그룹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계약이 될 터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저는 파리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 보고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 계약은 우리 것입니다. 2025년 이전에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이사회 의장 피에르 듀부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폴, 자네를 믿겠네. 그 기억이 지금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만의 근거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기술 격차였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원자로가 있어야 합니다. 소형 원자로, 그것도 잠수함 선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으면서도 강한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당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5나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연료 처리 기술도 필요합니다. 농도를 높인 우라늄을 다루는 기술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감시를 받습니다. 거기다 선체 설계, 소음 억제 기술,
물속 운항 제어 시스템까지. 이 기술들 하나하나가 수십 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잘 만들어도 이 기술만큼은 안 된다. 반도체 공장과 조선소는 핵잠수함 원자로 기술과 완전히 다른 세계야. 두 번째 근거는 국제조약의 벽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 때문에 우라늄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핵잠수함에 쓰이는 핵연료는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그냥 놔둘 리 없어.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이 독자 핵잠수함을 갖는다는 건 매우 민감한 문제야. 결국 한국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할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 거야. 세 번째 근거는 예산이었습니다. 핵잠수함 한 척 건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쉬프랑급 기준으로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은 4조 원이 넘습니다. 6척을 만들면 건조 비용만 25조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운용 비용, 핵연료 비용, 훈련 비용, 기지 건설 비용까지 합치면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한국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이 정도 사업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예산 문제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10년 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우리 잠수함을 살 것이다. 2023년, 저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새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격 협상을 마무리하자. 이제 슬슬 계약서를 써야 할 때야.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0년 공약이 이제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무렵부터 한국 측 담당자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설명을 열심히 듣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질문이 줄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해주었지만 왠지 예전과 같은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은 거겠지. 예산 문제로 결정이 늦어지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다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파리 사무실에서 아시아 시장 동향 보고서를 받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에 짤막한 문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스마트 원자로 개발 완료 가능성 제기.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 그게 뭐지? 조사를 해보니 스마트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였습니다. 발전용으로 개발되었다고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잠수함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트리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트리크, 한국 스마트 원자로 얘기 들었어? 그래, 나도 봤어. 근데 그게 잠수함용으로 쓰일 수 있겠어? 글쎄, 발전용과 잠수함용은 설계 자체가 달라. 쉽지 않을 거야. 그렇겠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2022년 초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갔습니다. 전시회 첫날 밤에는 한국 조선업체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거제도의 한 해산물 식당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의 불빛이 밤바다를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조선업체 이사 한 분이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로 씨, 한국이 잠수함 분야에서 많이 발전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디젤 잠수함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젤 잠수함만이 아니에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분은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창밖의 거제도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두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2022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파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9호선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오전 8시 20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을 사로잡는 제목이 하나 떴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용 스마트 원자로 기술 검증 완료 단계 도달.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뭐라고? 기사를 열어 읽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의 핵심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력 110메가와트, 냉각 방식 일체형, 소음 수준 일반 선박의 10분의 1이야. 저는 지하철이 역에 정차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밀치며 내리고 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가장 자신했던 근거, 기술 격차가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 파트리크에게 달려갔습니다. 파트리크, 오늘 뉴스 봤어? 그래. 봤어. 장폴, 나 솔직히 좀 불안해. 파트리크는 제 동료 중 가장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파트리크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파트리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폴,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기술 검증이랑 실제 잠수함 제작은 달라. 아직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내 마리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밤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파리 사무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안 담당 이사 클로드 베르나르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갔습니다. 클로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발표. 핵추진 잠수함 체계 개발 연구 착수 공식화. 저는 그 화면을 읽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클로드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공식 보도자료야.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3번을 읽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명칭은 362 사업으로 이미 2004년부터 진행 중. 스마트 원자로 기반 소형 원자로 시스템 개발 완료. 2028년 목표로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 방제절 단식 추진 계획. 총 6척 건조 목표. 국산화율 90% 이상 달성 목표.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04년. 그들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비웃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조용히 기술을 쌓고 있었습니다. 클로드가 말했습니다. 장폴, 계속 읽어봐. 스크롤을 내리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산화율 항목이었습니다. 선체 설계 100%, 소음 억제 장치 95%, 자망 제어 시스템 92%, 원자로 냉각 시스템 88%, 핵연료봉 설계 85%. 제 눈이 숫자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 순간 2010년대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한국 담당자들이 끈질기게 물었던 질문들. 기술 이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설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그 질문들을 계약 욕심의 표현으로만 읽었습니다. 아, 기술 이전을 많이 받아서 자체 생산 비율을 높이고 싶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배우고, 독일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배우면서 조금씩 기술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빠져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핵잠수함의 규격이 알려지면서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게 8,300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8,300톤이라고요? 우리 쉬프랑급이 5,300톤입니다. 1.6배입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우리보다 큰 걸 만들려 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급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쉬프랑급과 한국 핵잠수함을 비교해봤습니다. 무게를 비교하면 우리 쉬프랑급이 5,300톤이고 한국이 8,300톤입니다. 한국이 1.6배 더 무겁습니다. 길이를 비교하면 우리 쉬프랑급이 99m이고 한국은 약 120m로 예상됩니다. 건조 비용을 비교하면 우리가 척당 3조 5천억 원이고 한국이 척당 2조에서 3조 원입니다. 국산화율을 비교하면 우리가 100%이고 한국이 90% 이상입니다. 한국이 자국에서 이렇게 많은 부품을 만든다는 건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도 비교가 됩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이 8,000톤 이상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 버지니아급 건조 비용은 척당 4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은 그 절반 가격에 비슷한 크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장이겠지. 홍보성 발표겠지. 하지만 자세히 분석할수록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의 기술 축적.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2004년부터 362 사업을 진행하면서 20년 동안 조용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원자로 기술은 스마트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선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소음 억제 기술은 기존 디젤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축적했습니다. 자망 제어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핵잠수함을 만들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계별로 기술을 쌓아가면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술 내용이 하나씩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직 발사관.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수함은 보통 어뢰를 발사합니다. 어뢰는 잠수함 앞쪽에 있는 발사관으로 쏩니다. 그런데 수직 발사관은 다릅니다. 잠수함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합니다. 물속에서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사정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순항미사일을 물속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한가요? 적이 잠수함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수직 발사관 기술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음 관리 기술. 핵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은 소음입니다. 원자로가 돌아가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소음 억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이나 영국의 잠수함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국산화율이 95%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파트리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트리크, 소음관리 기술 국산화율 95% 봤어? 응, 봤어.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거 아니야? 파트리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비슷하거나 나을 수도 있어.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흐렸습니다. 묘한 허탈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고요? 특별법이 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방 정책도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될 거야. 하지만 특별법은 달랐습니다. 핵잠수함과 관련된 원자재와 핵연료 관리를 우리나라 규정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예산도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계속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제 세 번째 근거였던 예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가지 근거가 모두 무너진 겁니다. 기술 격차도, 국제 조약의 벽도, 예산 불안정도, 한국은 모두 해결했습니다. 나발 그룹 파리 본사 27층 대회의실. 창밖으로 생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회의실에 임원 12명이 모였습니다. 이사회 의장 피에르 듀부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최근 발표를 보셨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뒤부와 의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0년입니다, 장폴. 그들은 2004년부터 이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담당한 게 20년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략기획 이사 세바스티앙 르클레르크가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우리는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직접 계약 손실부터 따져봤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6척을 팔면 척당 최소 3조 원이었습니다. 총 18조 원입니다. 이 계약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다음은 부수 계약 손실입니다. 잠수함을 팔면 이후에 유지보수 계약, 부품 공급 계약, 훈련 프로그램 계약이 따라옵니다. 30년 운용 기간 동안 척당 약 1조 원씩 6척이면 6조 원이 추가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파급 손실입니다. 이게 가장 컸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독자 건조하면 다른 나라들의 구매 패턴이 달라집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예전에는 우리 프랑스 제품을 고려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제품을 먼저 봅니다. 가격이 절반이고 기술 이전도 더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아시아 시장 파급 손실은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직접 손실 24조 원의 시장 파급 손실 30조 원, 합계 54조 원. 54조 원이라는 숫자를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적어놓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4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고람 한 척 건조 비용이 약 5조 원입니다. 54조 원이면 항공모함 10척을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또 프랑스 나발 그룹 연간 매출이 약 4조 원입니다. 54조 원이면 나발 그룹 13년치 매출과 맞먹습니다. 뒤부와 의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장폴, 사표를 가져오게. 그날 저는 나발 그룹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9월에 파리 거리는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생강 위로 황금빛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간의 커리어가 끝났습니다. 벤치 옆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쥐내고 통보서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2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여의도 호텔 로비에서 만난 이종환 준장의 눈빛. 모로 씨, 우리는 지금 자체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거제도 식당에서 조선업체 이사가 작은 목소리로 했던 말. 디젤 잠수함만이 아니에요. 파트리크에게 전화해서 웃었던 그날. 한국이 핵잠수함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 웃기지 않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한국해군의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한국해군 참모총장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2028년 계획을 목표로 첫 번째 핵잠수함 강제절 단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2030년대 중반에는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강제절 단식이란 잠수함 건조를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거대한 강철판을 자르는 그 순간부터 잠수함 건조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2028년. 그 날짜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2028년이 계획대로 온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길에 공식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7번째. 전 세계에서 7번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다음이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부럽다는 마음과 부끄럽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대형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독자 개발 공식화. 아시아 바다의 힘의 균형이 흔들린다. 기사 내용에는 일본 전직 해상자위대 간부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8,300톤급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 동북아시아 바다의 힘이 달라진다. 일본 해상자위대 최강 잠수함인 타이게이급이 3,000톤짜리 디젤 잠수함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지역 내 전략 구도를 크게 바꾸는 변수가 된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타이게이급이 3,000톤입니다. 한국 핵잠수함은 8,300톤입니다. 일본 최강 잠수함의 2.8배 크기입니다. 게다가 일본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엔진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수개월 동안 물속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차이는 그만큼 큽니다. 일본마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는 것을. 세 번째 충격은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방위 역량 강화는 원칙적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제가 두 번째 근거로 삼았던 것,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직접 핵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정 위반 소지를 없앴습니다. 미국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핵무기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과 비슷한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조약의 벽을 정면으로 뚫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길을 찾아낸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네 번째 충격은 프랑스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유력 경제지 레코 드 파리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프랑스 쉬프랑급의 진짜 경쟁자 등장하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8,300톤급 핵잠수함은 쉬프랑급 5,300톤보다 무려 56%나 더 크면서도 건조 비용은 오히려 저렴하다. 이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는 날 프랑스는 아시아 잠수함 시장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프랑스 신문이 우리 제품을 한국과 비교해서 불리하게 평가한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졌다고. 모든 충격을 한데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이 얻는 것들입니다. 8,300톤급 핵잠수함 최대 6척 보유.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 지위. 국산화율 90% 이상으로 해외 의존도 최소화. 척당 건조 비용 2조에서 3조 원으로 미국보다 절반 가격. 수직 발사관 탑재로 물속에서 미사일 발사 가능. 소음 억제 기술 세계 최고 수준 달성. 사실상 무제한 자막 능력 확보. 이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한국 해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프랑스가 잃는 것들입니다. 한국 핵잠수함 계약 18조 원 날아감. 30년간 유지보수 및 부품 계약 6조 원 날아감. 아시아 시장 파급 손실 30조 원 이상. 총 54조 원이 넘는 손실. 아시아 잠수함 시장에서의 입지 대폭 약화. 저는 이 숫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더 가슴이 무너지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제 오만에서 비롯된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 저는 파리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 마리온과 둘이 사는 조용한 집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정원에 물을 줍니다. 은퇴 후의 일상이지만 마음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정원을 가꾸다가도 문득 한국 핵잠수함 관련 소식이 떠오릅니다. 2028년 첫 강제절 단식. 계획대로라면 그날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한국 조선소에서 거대한 강철판이 잘리는 장면을 볼 겁니다. 한국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그리고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업신여겼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선진국 기준으로만 봤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갖지 못한 기술은 한국도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 경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 분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워서 결국 최고가 되는 방식. 한국은 그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한국의 질문을 잘못 읽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얼마나 됩니까?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배우기 위해 물었습니다. 배워서 결국 스스로 만들기 위해. 그 차이를 저는 2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조용함을 무관심으로 읽었습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핵잠수함 개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술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을 포기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집중의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국제 조약을 장벽으로만 봤습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한국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미국이 핵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정의 틀을 지키면서도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창의적인 해결이었습니다. 저는 그 창의성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예산을 약점으로 봤습니다. 이 규모의 사업을 감당할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이 끊기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의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한국을 고객으로만 봤습니다. 우리 제품을 살 사람. 하지만 한국은 경쟁자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 언젠가 우리를 넘어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정하면 제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자기 보호 본능이 저를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은 신뢰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20년 동안 한국은 우리 회사와 계속 대화를 유지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약속한 미팅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으로는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해도 외부적으로는 항상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훔치거나 베끼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그 정직함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 자만심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저는 30년간 방산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그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이 새로운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이종환 준장의 말도, 거제도 이사의 말도, 스마트 원자로 보고서도 모든 신호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그것이 30년 커리어를 무너뜨렸습니다. 얼마 전 대학 후배 앙투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방산업계에서 일하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파리 시내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늦가을 파리의 거리가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황금빛 잎들이 빗속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후회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후회하냐고. 네.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2010년 이종환 준장이 362 사업을 언급했을 때 웃어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물어봤을 겁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 중이냐고, 어디까지 왔냐고, 우리가 도울 것이 있냐고,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접근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둘째, 2022년 거제도에서 그 이사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을 겁니다. 디젤 잠수함만이 아니에요. 그 짧은 한마디가 엄청난 정보였는데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고들었다면 1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스마트 원자로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 파트리크와 통화하고 끝내지 않았을 겁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를 만나고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을 겁니다. 그 보고서 한 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파트너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로 기술 일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조 원의 계약을 따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방산 파트너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회는 없습니다. 앙투안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감입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입니다. 20년 동안 비밀리에 핵잠수함 기술을 쌓으면서도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공개했습니다. 8,300톤급이라는 크기는 단순히 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미국 버지니아급과 경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한 크기입니다. 우리 쉬프랑급보다 큰 걸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와 대등하게 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국산화율 90%. 이 숫자가 가장 놀랍습니다. 우리 프랑스도 잠수함 부품의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옵니다. 완전한 100%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90%를 목표로 한다는 건 우리를 넘어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반성입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프랑스가 핵잠수함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한국이 이루어낸 것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전자제품 세계 최고 수준. 이런 나라가 핵잠수함 기술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제가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앙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그 이야기를 업계에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파리 외곽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한국 핵잠수함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소 핵잠수함 번조에 필요한 특수 강판 생산 기술 자체 확보 완료. 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우리 없이. 아니,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잘 해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현재 모습과 우리의 현재 모습을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이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2028년을 목표로 첫 번째 핵잠수함 방제절 단식 계획. 국산화율 90% 이상으로 해외 의존도 최소화. 척당 2조에서 3조 원으로 세계 최저 수준 건조 비용 목표. 특별법으로 정권과 무관하게 사업 지속 보장.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 진입 예정. 우리 프랑스 나발 그룹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시아 잠수함 시장에서 입지 대폭 약화. 한국의 성공으로 동남아 고객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이동. 핵심 인력인 저를 포함한 아시아 담당팀 대규모 교체. 경쟁 전략 전면 재검토 진행 중. 대비가 참혹합니다. 저는 그 대비를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확인합니다. 교훈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드러내지 않고 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 조용함이 가장 무서운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대로 끝까지 완수해 주십시오. 20년의 노력이 담긴 이 사업이 마지막 문턱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정권과 무관하게 예산을 보장한 결정은 정말 현명했습니다. 그 결정이 한국을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연구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요. 그리고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과소평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민족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 노력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 전직 부사장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8,300톤급 핵잠수함 번조 계획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나라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